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기호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짐. 뭘까요 여러분 이거?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의 증가입니다. 의존성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특성 다 맞는 것입니다. 원래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은 회고의 경향이다. 이렇게 조금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그때 참 좋았었지. 자신이 지나온 일생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게 되죠.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합니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요. 그래서 자통합을 하고요.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뭔가 준비하는 거예요. 2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래 따로따로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개를 섞어서 한 문제에 포함했어요.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입니다. 여러분 둥지에 이렇게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이 둥지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상실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여기에 남편이 둥지에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은 아니에요. 빈둥지는 무조건 자녀랑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둥지는 무조건 자녀랑 연결시켜야 돼요. 확대가족이 감소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같이 사는 집 대가족 이제 거의 없습니다. 노인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 노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핵가족이 진행되면서 자녀가 그 노인 부모를 직접 봉양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그 범위가 약간 수정되고 확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는 따로 살아요. 근거리에 삽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녀가 간간히 노부모님을 조금 돌봐드리는 거예요. 각자 사생활을 지킬 수 있으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공적인 노인 부양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가족이 부양하는 비중보다는 사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 복지의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다. 봉사를 했다 이거잖아요. 일 그만두고 봉사했다. 이거 노인 복지의 원칙 중에 뭐예요? 참여해라 참여의 원칙입니다. 참여의 원칙. 사회활동,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 했다고 하면은 노인은 참여의 원칙을 잘 지킨 것이에요. 노인 복지의 원칙은요, 국제연합 유엔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원칙을 세운 거예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이 있다. 독립의 원칙, 노인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일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아야지 시설 가고 요양원에 있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가정에서 사는 게 훨씬 높겠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집이 있던지 생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여의 원칙 일 그만뒀어도 자원봉사라도 해라. 자아실현의 원칙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자기 개발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보호의 원칙, 인권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맨날 시설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요런 거는 아닌 것을 X 그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일단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이죠. 장기 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다.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들은 적 없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8등급이 아니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틀린 거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해서 판정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등급을 받는다.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하면은 딱 나옵니다. 일정 기간 입소시켜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일정 기간 하면은 이 기간의 기를 딱 빼요. 그래서 단기 보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주야간 보호가 있었을 때 여러분 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입니다.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야간 보호예요. 하지만 아들이 만약에 해외 출장 일주일 잡혔어.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엄마를 입소시켜야 돼. 그랬을 때는 단기 보호에 맡기는 겁니다.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기타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다 재가급여죠. 6번 장기요양 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어디죠? 공단이에요. 공단. 여러분 앞자리가 외우기 힘드시면 뒷자리를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고 하자고요. 요양원이 대상자 이제 한 달 돌보고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본인 부담금은 20%야. 시설이니까. 나라에서 20% 대줬어. 그럼 나머지 60% 어디다 받아요? 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을 심사하고 요 공단에서 지급을 한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냐 이거죠? 일단 수발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숙련된 수발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죠. 또 대상자가 잘 전달 못하니까 대신해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전달하는 정보의 전달자. 대상자가 어디가 아픈지, 약은 잘 먹는지, 갑자기 호흡이나 맥박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지 변화를 살핀다. 관찰자의 역할이죠.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하면은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 종교 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뭐죠 여러분? 정서적 학대 딱 아실 수 있으시죠? 9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관기관이 뭐죠? 관련이 있는 기관이에요. 노인 학대 문제는 어디서 여러분 보기 볼 거 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쵸? 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 받는다는 거.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기관이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 확인 개입, 사례관리 절차를 지원한다.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을 한다는 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랑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다. 10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업장이 폐쇄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다. 보험급여의 수급관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입니다. 퇴직하면 보험급여 받을 수 없나요? 퇴직하거나 사업장의 부도 폐업 시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양도 안 되고 압류 안 된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가 없을까요? 부도에도 폐업돼도 받을 수가 있다. 보험급여의 수급관리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고요. 3년에서 5년간 유효하다. 11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밀착한다, 묻는다, 자주 한다, 노출한다, 말한다. 서술만 봐도 사실 나옵니다. 시각적 눈을 버리는 거죠. 노출한다 요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체 부위를 밀착하는 것은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말로 하는 거죠.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언어적 성희롱이죠.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스킨십이 닿는 거 육체적 성희롱, 말로 하는 거 언어적 성희롱, 눈 버리게 하는 거 시각적 성희롱이에요.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불법이에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옆집 사람은 뭐 본인 부담금 면제해 준다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불법인데 신고하시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시한다.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라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국가고시에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짚어드릴게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말만 조금 달라지고 다 똑같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입니다. 개인정보 비밀로 유지해라. 항상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라.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고 나의 행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 정확하게 기록해라.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대등한 관계이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상품권을 건네면서 그동안 저희 어머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장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이게 바로 교양이에요. 근데 보통은 현실에서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주세요. 우리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안 된다고 말해야겠죠. 그죠?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무해, 해가 없다. 이렇게 해가 없이 대상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곳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면 습해지겠죠. 미생물이 끼니까 피부가 물르고 그러다 욕창이 생기면 어머님이 훨씬 더 괴로워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요. 기관에다 보고해가지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더 이상 이어갈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의 통증에 유발되는 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답입니다. 손목이 아픈데 오십견 아니죠? 골다공증 아니죠?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칠 때 아픈 그 팔꿈치 부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에요. 수근관 증후군이 국가고시에 좀 간간히 2번? 3번에 한 번은 나오는 편입니다. 손목의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돼서 굉장히 손목이 아파요. 손의 감각 저하, 저림 감각, 통증, 근력이 약화된다. 손을 조금 털면은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내가 수근관 증후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사진처럼 손등을 맞대고 1분 동안 있어 봤을 때 손끝이 저리고 아프다면은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겠다. 이 검사가 팔렌 검사입니다. 이것도 전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 씻기 문제가 제법 나오는 편이네요.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말아야겠죠.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에 문질러 씻는다. 정답 4번입니다. 손톱 밑은요. 손바닥에 문질러서 이렇게 닦습니다. 손 씻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일단 물 묻히고 비누칠해서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죠. 그리고 손등을 비비고요. 깍지를 끼고요. 이 손 모아가지고 쓱싹쓱싹 각각 엄지를 닦아주고 맨 마지막에 손톱 밑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빈번하게 재발한다. 이거 맞지 않나요? 빈번하게 재발하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무슨 병이 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단독 질병으로 발생하나요?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아니죠. 경과가 굉장히 길고 자주 반복된다는 거.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원인이 불명확하죠.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정말 병이 걸린 건지 어렵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병이라는 거. 합병증도 동반할 수 있고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19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폐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있는 게 폐렴.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게 만성 기관지염이에요. 폐렴은요,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흡인성 폐렴, 이물질이 기도로 붙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죠. 노인들이 흡인성 폐렴 많이 생기고요. 사지마비 대상자, 누워 있으면서 그 콧줄로 밥 먹고 있는 경관 영양자들이 흡인성 폐렴이 많이 옵니다. 심호흡으로 체내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해라.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합니까? 심장 근육 두께 증가,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거.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또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은 감소하고 말초 혈관의 저항이 뭐죠? 이게 혈압이 높아진다, 고혈압이다, 증가한다 그랬어요. 기립성 저혈압, 자세를 변환하면 어지럽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한다? 쪼그라드는 거 아니었어?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는 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결국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둔해진다.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하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감소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체위 변화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는 거. 정맥의 약화로 하지 부종과 정맥류, 항문에는 치질이 생긴다.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저잔혈 시기를 제공한다.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관절염 부위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요? 걷기 운동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면 원래는 뭐죠? 수영하고 연결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원래는 수영이 좋다.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 운동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걷기가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는 걷기 하면은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그래서 체중을 부하해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좋다 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은 관절염이든 골다공증이든 다 좋기는 하는 공통 분모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걷기 아니고 수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항상 국가고시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저잔여 시기, 이거는 대장암 아니에요. 대장암은 잔여 시기를 먹어라. 왜? 저잔여 시기를 먹어서 생겼으니까. 잔여 시기와 저잔여 시기 여러분 아직도 구분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잔여 시기가 뭐예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잔여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 잔여물이 많이 남는 거 이렇게 그냥 연결하세요. 저잔여시기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잔여시기를 제공하는 거는 대잔여시기 대장암이었고요. 항생제를 복용하나요?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야.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은 골절됐을 때 되죠.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량의 음주를 합니까? 뼈마디 더 쓰시죠? 차라리 뭐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먹는 게 더 좋겠습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은 수영,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22번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난소의 크기 감소합니다. 난소 크기가 감소하고요. 성교시 건조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다. 질의 수축, 분비물이 저하된다. 질의 윤활 작용이 감소된다. 질의 길이 증가, 길이가 증가하거나 그렇진 않죠. 질벽의 두께 증가가 아니라 질벽이 얇아져요. 제가 산부인과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카탈로그를 주시면서 이거 혹시 또 홍보할 사람 있는지 좀 알려달래요. 보니까 이 질에다가 필러를 놓습니다. 여러분 필러 아시죠? 보통 얼굴에 많이 놓잖아요. 팔자주름이나 콧대 높이는 거, 그리고 볼살 없을 때 많이 놓거든요. 이거를 질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질에다 필러를 왜 넣어요 원장님? 그랬더니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필러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질벽의 두께까지도 감소한다, 얇아진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예시 들어드리는 거 아시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될까요? 폐경기 이후에 확 줄어드는 호르몬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분비가 감소된다는 거. 이제 나이 먹으면 잔뇨량은 증가하죠. 방광 용적은 감소해요. 그래서 자꾸 오줌이 마렵습니다.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됩니다. 난소도 쪼그라든다. 23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조하죠. 꽉 끼는 옷을 입게 한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 뭐죠?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다. 이게 뭐 완전히 맞는 답은 아니지만 또 틀린 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로션이나 오일로 보습을 해준다 이거죠. 꽉 끼는 옷 좋지 않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제습기가 아니라 건조하니까 가습기. 여름철에는 습하니까 제습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습, 습기를 제거하는 게 제습기고요. 가습, 습기를 가해준다 이거죠. 샤워를 자주 해서 피부 각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하면 더 건조하다는 거죠. 피부 건조증 대상자는 너무 자주 하지 않는다. 보습을 꼭 해준다. 24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항상 크로스로 옵니다. 좌뇌, 오른쪽 뇌가 지금 망가졌어요. 그러면 좌측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 그게 답이에요. 왼쪽 팔의 소양증, 간지러움증, 왼쪽 다리의 마비.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양쪽 손의 떨림, 오른쪽 팔의 감각저하,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항상 이 반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뇌가 손상됐으니까 왼쪽 뭐가 문제가 돼 있다, 마비가 돼 있다. 뇌졸중의 증상은 마비, 언어장애, 연화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이 있다. 몸의 균형 감각 상실했다 하면은 손해가 다쳤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운동실조증이다 하면은 손해가 다쳐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걸으면서 균형을 못 잡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막이 얇아진다, 이관이 좁아진다, 외이도가 습해진다,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좀 어렵죠? 이관이 좁아집니다. 이관이 뭐예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쪽이 이관이에요. 이관이 내축으로 위축돼서 좁아진다. 이게 맞고요. 고막은 얇아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두꺼워집니다. 고막이 두꺼워지니까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돼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고막이 있는데 고막은 두꺼워진다. 외이도는 습해지는 게 아니라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한다. 보통 노인분들, 우리 뭐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배우자 귀를 좀 보세요. 이렇게 뭔가 버진 같은 게 있습니다.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귀는 가렵고 건조하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십시오. 평형 감각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소리의 감수성 민감하지 못해서 둔감하다고 했어요. 말 이해도 못하고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될까요? 귓바퀴의 연골이요. 나이 먹으면 귀가 커지고 늘어집니다. 이거 부처님께 되는 건데 좋은 거 아니야? 왜 커지고 늘어질까요? 피부가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진다는 거. 연골은 계속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코 수술하는 사람들 귀에서 연골 빼가지고 코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 연골이 계속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고막은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된다. 이관은 좁아진다. 이관은 좁아진다. 외이도는 건조해진다. 평형 감각은 떨어진다. 귓바퀴의 연골은 커지고 늘어진다. 이거 좀 특이하죠? 귓바퀴 연골이 커지고 늘어진다. 중력에 의해서 늘어진다. 26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혈당을 떨어뜨리겠죠? 근데 식사도 안 했어.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지 않아요? 저혈당의 증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식은땀, 포만감, 소화불량, 체온 상승, 소변량 증가. 저혈당의 증상은요. 식은땀이 맞고요. 두통, 시야가 몽롱해지다. 그리고 배고파진다. 이런 것들이 저혈당의 증상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밥을 먹이던지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 조심해야 될 거,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당뇨 카드를 들고 다니던지 가방 안에 오렌지 주스나 사탕을 들고 다녀라 이거예요.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일단 식은땀 나고 어지럽다 그러고 너무 배고프다 하면 저혈당을 조심해야 돼요.
27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망하면은요 급격하게 온다 이게 답이라고 했죠. 의식이 명료하다. 선망은요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되게 멍합니다. 주의력이 감소되어 주의력,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선망은요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수면 양상이 일정한 게 아니라 불규칙하고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선망하면은 급격하게 발생한다. 갑자기 나타난다. 뭐 빨리 나타난다. 이런 것과 연결하셔야 돼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지만 선망은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보통 7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무릎 연골 수술 또는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전신 마취를 하죠.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때 선망 증상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요. 그 수술하고 깨어날 때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도 없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밤에 깨서 이상행동을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져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운동 방법 국가고시 거의 단골 문제죠. 고강도에서 저강도 운동한다?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요거 아닙니까? 밥 먹고 30분이나 1시간 뒤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운동해라 이거죠. 혈당이 300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보통은요 126 이상일 때는 우리가 당뇨라고 해요. 300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약을 먹어야지 운동으로 조절하는 거 아닙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운동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운동시킨다. 하지만 공복 시의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한다 그랬어요. 혈당 강화제 먹고 운동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이상 운동하고 무리한 운동은 삼가라 이거예요.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당을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지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29번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요 포인트를 딱 아셔야 돼요. 수면하면 뭐 물어보는 거야? 낮잠 자지 말아라 이것과 낮에 활동하게 해라. 저녁에 과식하지 말게 해라. 카페인 먹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쵸?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이거 딱 답 나오잖아요. 그죠?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게 한다. 낮잠은 피해라.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운동은 좋지만 밤에 뭔가 하는 거 안 좋아요.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홍차 카페인이 있잖아요. 카페인 음료는 밤에 주지 않는다.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자기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하면은 뇌가 각성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낮잠 안 잔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30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대장의 운동성 증가, 심장 근육 수축력의 증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 뭐죠? 신장의 배설 능력이 감소돼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약물 중독과는 연결이 없다는 거. 간에서는 해독을 합니다. 신장에서는요 배설을 해줘요. 그런데 배설이 안 되니까 약이 쌓여요. 그래서 중독이 된다 이겁니다. 신장이 원활하지가 않았을 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한다는 거.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핵은, 대상포진은, 파상풍은, 인플루엔자는, 폐렴규균은 65세 이후에 한 번 접종한다. 이건 틀린 거 없죠. 결핵은 10년마다 접종한다. 이런 말 없어요.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10년마다 맞는 거였죠. 대상포진은 매년 1회예요. 인플루엔자가 매년 1회고 대상포진은 그냥 한 번만 맞아라 이거예요. 파상풍은 파디 10년마다,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매년 맞는다는 거죠. 폐렴규균, 대상포진은요 65세 이상이면 한 번 정도만 맞아라. 10년마다 파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맞아라. 65세 이상이라면은 독감,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만 맞아라. 32번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기록한다. 요거 맞잖아요. 그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때그때 신속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게 아니라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못 보게 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나요? 정확하게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해요. 애매한 표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33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대상자 위주의 회의가 사례회의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회의가 원래회의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답이 끝나잖아요.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일까요? 장기요양기관의 성모들일까요?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죠.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대상자의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맞는 것 같아? 요양보호사의 복리. 요양보호사는 원래회의라고 했죠. 대상자 위주의 회의, 사례회의에는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대상자에게 어떤 좋은 서비스를 할까? 이런 회의가 되겠어요.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임종의 적응 단계, 부분협, 우수, 부정, 분노, 타협, 협상, 우울, 수용 요 단계라고 했어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우울이죠.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수용이죠. 삶을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협상이에요.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뭔가 부정하고 싶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요게 바로 분노입니다. 아시겠죠?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분노 단계라고 합니다. 부분협, 우수, 부정.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다른 병원 가서 내가 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분노. 왜 나야? 왜 지금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타협.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우울.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수용. 나는 지쳤어.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요거 답 맞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고인의 유품은 알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유물의 목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의 태도와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이거는 보람상조죠.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요양보호사는 삼가합니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좀 야속할 수는 있지만요. 장례식을 일일이 다 다니게 되면 요양보호사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